안녕하세요. 85리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기린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시고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하시는 입장을 가진 몇몇 분들께서 달아놓으신 댓글을 봤습니다. 그런 반응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편집하지 않고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본 불매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사실 대본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뒤에다가 그 대본을 붙여놓고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요. 제가 시선 처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 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자칫하면 제가 원래 전달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오해를 사기 쉬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어떤 문제도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일본 불매운동 이야기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는 이성적인 판단하는 것보다는 100% 감정만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국가적인 문제일수록 우리가 그 무게감을 생각하고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려는 마인드를 갖고 이 이슈를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마다 그 문제의 성격에 맞는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적인 문제, 두 번째 공적인 문제, 세 번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 같은 이슈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적인 시각을 통해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선택이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지 또는 손해가 될지 또한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이 될지 자칫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여 생각하는 것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정서적인 방법으로는 국가 간의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그 통한의 역사의 시간들을 무릎 꿇고 울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와 말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적인 문제라면 정서적인 사과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겠지만 공적인 문제로만 넘어가도 그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보상과 금전적인 책임까지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당부드린 이유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대할 때 최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신중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를 오히려 감정만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문제에 대응하는 흐름 자체가 해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실제로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어 보이는 지경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의견을 지지하는 것도 아닌, 반대하는 것도 아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그로 인해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염두해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정확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왜 수출 규제를 했느냐가 아닌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동안 우리에게 주었던 혜택을 왜 안 주기로 하였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당시 박정희 정권, 대한민국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경제협력 및 양국의 국가 및 국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을 받기로 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 개별 자산을 모두 포기하고 식민지 지배 보상금으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을 지원한다. 양국은 국민의 재산, 이익, 권리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 등의 양국 간의 분쟁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분쟁 해결이 안 되면 한일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럼 저 당시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은 5억 불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녔는지,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해외 보상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이 일본에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무상자금으로 따졌을 때 필리핀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공통점은 그 나라의 영토가 태평양 전쟁의 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에게 받은 자금은 피해자 보상과 함께 경제발전에 함께 쓰여졌으며 특히 이 시기 우리나라는 이 보상자금을 국가에 훌륭하게 잘 썼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일례로 당시 먹을 것조차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할 만큼 가난해서 미얀마, 필리핀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명단을 모아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진행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와는 달랐기에 완벽히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졌지만 결정적으로 한일협정 조항에 나온 대로 양 국민들 간의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05년 1월 26일 당시 노무현 정부 40년 만에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2004년 2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일 수교회담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해 3.1절 기념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특히 일본의 사죄를 언급하고 징용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한편으로는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거 문제가 되살아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95년 무라야마 일본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말했고 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신한일관계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2003년에는 저와 고이즈미 총리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운명체입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한일회담 문서 공개 민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바로 이 문서가 324페이지에 달하는 국무총리실 한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입니다. 1965년 한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 경위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모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 역시 영상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매우 방대한 양으로서 간략하게 당시 정부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정부위원 9명,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해찬 국무총리,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복지부, 행자부, 법무부 장관, 보훈처장, 외교부, 재경부, 예산처 차관, 민간위원으로는 이용훈 위원장 및 10명으로 총 19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서 한일 강제징용 문제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법적 효력과 범위, 그리고 국가의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2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까지 이어지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배상 요구는 양국 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40년 만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 그리고 논란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까지 노무현 정부는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를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종지부 지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한 사건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 피고 신일철 주금 주식회사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 소송의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날 일본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에 쓰여 있는 대로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하자고 대한민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제3국 중재 수용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일본은 G20 정상회담이 끝난 뒤 대한민국에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감행하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까지도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의 전말입니다. 지금까지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해 드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들은 단순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아닌 정부에서 제공한 공적 문서와 자료들만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 무상자금 3억 불에 포함하여 분명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현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그 합의에 대해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재정으로 보상까지 해주며 결론 지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3년 동안 지켜졌던 국가 간의 약속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다 못해 반일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으려는 유니클로 단속반입니다.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카페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친일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에서 일본 차가 보이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일본 차라 죄송해요, 이런 스티커까지 붙이고 다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집 앞에 주차된 내 차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무려 10만 명이 넘는 조회수 보이시나요? 수십만 명이 내 차를 보면서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악플을 달고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 번호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밖에 나가게 하겠어요? 아니 무슨 비밀 경찰입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일본 맥주 한 번 마셨다가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이 몇 개나 달렸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시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저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가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파시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연 반일운동, 이 일본 불매운동 정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친일파로 낙인 찍힐까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한일전이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총선에 일본 사람 출마합니까? 설마 친일파 후손이라도 출마합니까? 여러분들, 반일 감정,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반일 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일본을 대변하는 입장도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일본 불매운동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일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있다면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양국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면 제3국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이참에 일본의 만행과 불법 침략 행위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 국가적인 문제를 국가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니 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직 분노와 적대심, 그리고 같은 국민들끼리도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잣대로 친일파 소리를 들을까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눈치를 보며 선택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매우 많은 단계와 매우 많은 고민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지불 가능한 금액, 그리고 그 금액 안에서 가장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본이 좋아서 일본 제품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국가적인 문제를 국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